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인생역전 한방 주식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시가총액이 몇백조에 이르는 대형주부터 몇백억에 이르는 굉장히 중소형주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대형주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주식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은 장기 성장하는 대형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초고속 성장하는 그런 스몰캡 종목들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센터의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사실 굉장히 인기남인데 이거를 저희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투자증권에서도 김용호 애널리스트라는 스몰캡 애널리스트가 짜잔하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용호 애널리스트님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는 김용호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 뵙긴 했었는데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 시잖아요. 네. 그런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인터뷰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했던 그 기업이 YN텍이나 코인텍 같은 그런 친환경 기업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류의 기업들을 추천하시는 다른 스몰캡 섹터 애널리스트님들을 보기도 좀 어려웠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게, 이 김용호 애널리스트님 왠지 좀 뭐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을 좀 탈탈 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좀 베어마켓 서머 랠리라고 할까요? 8월에. 네. 그래서 8월은 FMC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좀 기회가 되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겠다. 또 불확실성이 있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맥락에서 요새 좀 탐방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탐방 가시다가 좀 눈길이 가는 기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갖고 하나가 모트렉스라는 업체고요. 모트렉스요? 두 번째는 KPF라는 업체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럼 모트렉스라는 기업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모트렉스 근데 약간 자동차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네.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는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원 수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용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요? 예.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차량을 탔을 때 그 네. 센터 패시아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가운데 부분이요? 네네. 거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는 업체이죠. 그러면은 모트렉스는 납품을 어디로 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테인먼트 약간 이런 시스템들은 모비스가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모비스에서도 하고 있고요. 모비스 네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선진국 물량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나 네네네. 그쪽으로 좀 약간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현대차 안에서도 그 인포테인먼트를 만드는데 모비스랑 모트렉스를 나눠서 하고 있구나. 네네, 나눠서 대응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트렉스를 좀 더 그러니까 모트렉스를 좀 좋게 보셨던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일단 그 실적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생각이 됐고요. 일단 시가총액으로 3천억 수준인데 네. 작년 21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4,370억 원, 영업이익이 350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영익이 벌써 350억대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환율가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환율가 측면도 있고 또 반도체 이슈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이 되는 건데 근데 실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가 늘었을 때 아니면은 모트렉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실적이 좀 이게 좋아진 거라면 왜 좋아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신흥국에서 과거에 좀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하위 등급의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팔렸다고 하면은 현재는 좀 상위 등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저희가 보셨던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만 있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고 현재는 저희가 내비게이션이 또 탑재가 되고
거기다가 통신 기능까지 추가가 됐잖아요. 신흥국에서도 이런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위 트림의 차량에서도 고급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동사에게도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게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그럼 이거는 뭐 차종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네. 뭐 소위 전기 자동차나 그다음에 네. 내연차 차종과 상관없이 어쨌든 모트렉스의 그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현기차가 국내랑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주로 네. 신흥국이 되겠지만 그런 신흥국에서 판매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모트렉스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런 큐그로스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제품의 좀 퀄리티가 올라가는 네. 소위 그 판가 개선 효과들이 조금 네. 나타나겠네요. 또 재밌게 볼 수 네.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옵션 채택률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이슈에 거의 좀 멀어졌었어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네. 요 옵션 채택률이 늘어나면서 얘네가 실적이 좋아졌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수급 이슈에서 좀 거리가 한 발자국 멀리 있었던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플러스 반도체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서 네. 큐가 더 증가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뭔가 인생역전 한방 주식의 후보자로서 살짝 모자란 느낌인데 네. 그 어떤 네. 다른 네. 또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는 좀 장기 성장성을 좀 더 중요하게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 PBV 시장이라는 겁니다. PBV요? PBV라는 거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 네. 네.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차량을 말하는 맞습니다. 거구나. 그러니까 네. 운전자나 탑승자가 네. 뭐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차량을 네네네네. 활용을 할 때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특화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그 캠핑용 PBV를 구매를 하셔서 네. 딱 특화된 캠핑에 특화된 차량을 몰고 다니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시장이 지금 개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좀 그 스타렉스나 이런 봉고차 같은 걸 캠핑으로 네, 네. 개조한 사람들이 네. 그 센터페시아 쪽에 들어가는 그 맞습니다. 인포테인먼트를 모트렉스에서 만든 그런 PBV를 달아서 하는 네. 경우가 더 캠핑에 적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구나. 뭐 예를 들어서 제어한다거나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스타렉스를 개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프터마켓에서 네. 부품을 추가적으로 탑재를 하고 개조를 하는 건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포마켓에서 이미 그렇게 출시가 되는 네. 거고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네. 아, 그래서 네, 더 조금 활용성이 더 확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들 종류가 또 많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해서 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은 뭔가 그 판매차가 확 늘어난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PBV라는 거는 기반은 결국에 전기차고요. 그리고 네. 향후에는 자율주행 기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될 시에 운전자가 아니고 탑승자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차량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텐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좀 많아질 수 있고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요 모트렉스가 조금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좀 상상에 불과할 뿐이지만 만약에 이런 어떤 목적용 차량들이 뭐 택시나 뭐 캠핑카나 뭐 많아져가지고 네. 많아져서 막 모트렉스가 최고로 막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작년에 4천억대 매출에 35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시장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거를 예단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왜냐면 네. 시장이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 PBV라는 시장에서 동사가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PBV라는 거는 그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의 그 방식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네.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개발 주기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모트렉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요 소품 그 다품종
그 소량 생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향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좋은 면을 많이 봤는데 네. 뭐라 그럴까 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뭐 리스크는 분명 이게 저희 그 모트렉스가 현대 기아차로 납품을 하고 그리고 네. 모비스가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 모비스가 네. 모트렉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침범해서 네.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뺏어간다. 우려가 있는 거죠. 한 몇 배로 쳐주고 사가면 되는 거. 그렇긴 한데 모비스와 모트렉스의 아. 지금 기술적인 뭐 측면에서 차별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은 모비스 입장에서도 요 시장이 커지면 이거를 뺏어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기업 얘기하셨을 때 KPF를 네. 얘기하셨는데 네. KPF는 어떤 기업이죠? 네, KPF는 그 산업용 파스너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동차 부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 베어링 네네. 쪽으로 좀 생산하고 아, 있고요. 네네. 네, 저희가 KPF에서 주목하는 거는 요 산업용 파스너 부분입니다. 이게 산업용 파스너라고 하면 좀 용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볼트와 너트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볼트너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예전에 한국 주시장에도 뭐 베어링 테마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플랜트 기자재나 선박용 기자재나 아니면 일반 기계 기자재 쪽 시장으로 해가지고 네. 이쪽 소위 오일앤가스 마켓이 커진다거나 하면은 좀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거든요. 네.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를 많이 하거나 네. 뭐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하면은 같이 좋아진다. 약간 이러면서 좀 좋게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전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도 매출액이 2,010억 원, 그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수준이고요. 네. 영업이익이 97억 원인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456% 증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요- 뭐 적자였다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턴어라운드를 했고 네. 앞으로도 좀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파스너 부분이 네. 그 EU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요 중국산 수요 자체가 베트남으로 몰려갔고요. 네. 그 KPF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수요가 몰리게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수주 물량도 내년까지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매출이나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KP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아까 1분기 실적은 얘기해 주셨는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시가총액은 1,200억 원 수준입니다. 시총 1,200인데 분기에 90억대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네. 이것도 물론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환율 이제 세전으로 가면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적이 이번 연도 들어서 갑자기 좀 튀었는데 네. 뭔가 좀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만한 어떤 근거 같은 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혹시 맞습니다. 있을까요? 일단 뭐 반덤핑 규제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 규제가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경쟁 업체들이 베트남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또 생산을 하면서 경쟁 이론 해자가 계속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연결 자회사 실적이 있는데요. 네. 그 TMC라는 업체가 있고요. 연결 자회사로 분류가 되는데 네. TMC는 이제 네. 선박용 케이블을 생산을 합니다. 글로벌 1위 업체고요. 그래요? 네. 근데 글로벌 1위 업체인데 그러니까 강소기업에 해당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제 조선 네. 쪽으로 그 한국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네. 글로벌리 1위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선박이 건조가 시작된 후에 약 1년 반 후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조선 쪽 수주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분기 실적에 뭐 영업으로 거의 100억 가까운 숫자를 냈으면은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연간 매출을 보면은 네. 최소 막 4, 5천억대 나오는 어마어마한 연매출 나오는 회사인데 네. 영업이익 레벨은 연간 100억도 안 되다가 네. 지금 거의 분기 100억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시총은 1,000억, 맞습니다. 1,200억? 약간 이 맞습니다.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그 연결 자회사가 선박용 케이블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국내 조선사들 수주 풀이 있으니까 예.
그 수주 잔고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도래한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투자 포인트가 되시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개를 나눠서 그 TMC가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은 그 파스너 쪽이 네. 좋아졌던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파스너가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TFC가 하반기부터 붙으면 여기서 또 점프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을 가슴이 거다. 쿵쾅쿵쾅거리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원래 그 인생 역전 한방 주식이라는 게 이제 조금 약간 뭐랄까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저희 네. 같은 그런 품위 있는 채널에서 그런 용어를 제가 말하게 돼서 네. 죄송스러운 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좀 리스크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좀 투자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투자 부분에? 리스크는 일단 부채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 부분은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큰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는데 네. 그 외에 또 리스크 하나는 전환사채 물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한 그러면 200, 그렇구나. 네. 얼마 정도 되는데요? 한 200억 정도가 있고요. 네. 그게 전환 가능 시점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요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실적이나 회사 본질적인 리스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급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자본 이벤트가 있는 거네요. 근데 자본 이벤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포인트이긴 해요. 맞습니다. 또 보통 개인 스몰캡이다 투자자들은 네 맞아요. 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대조표 상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기는 않아서 네. 자본 이벤트가 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실적이 올라가는 시즌이니까 전환사채 전환하시겠네요. 소유 갖고 계신 분들이. 지켜봐. 최근에 조금 전환을 하긴 했고요.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기간은 도래됐고 그 물량이 적지 않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오버행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는 파스너 쪽 좋아지는 거 하고 그리고 국내 조선 수주가 조금 요즘 국내 조선 LNG 막 이런 거 기대감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또 네. 선박용 네. 케이블 업체라고 하시니까 네.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그런 부분 좋아지는 거랑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버는 레벨이 분기 막 100억씩 벌고 있는데 네.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추정치들은 다른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같이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좀 그 숨어 있는 자회사 실적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도 있고 저는 이렇게 약간 좀 리스크도 있는데 뭔가 사람을 확 꼬여오는 네. 그런 기업들을 만나면 가슴이 좀 쿵쾅거려서 오늘 좀 약간 네. 업이 됐는데 제가 김영호 애널리스트님 그 지가 탈탈 털면은 좋은 종목 나올 것 같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해 주셨던 그 리스크 부분들을 네. 투자자분들도 좀 같이 좀 깊게 고민하시면서 막 무지성으로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대응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서 또 두 종목 풀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매일 만나야 될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도날리가 스텝스가 허락하는 최대한의 그 김용호 애널리스트님을 계속 모셔가지고 재밌는 기업 얘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매크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지금 시장이 매크로 시장이긴 한데 또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매크로 상황을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이 꼭 대기업이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캡 종목 안에서도 상당한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고생해 주신 하나투자증권의 김용호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인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